여러분 우리 1885년 4월 6일 주일날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에 처음으로 도착한 분이 누구죠? 아펜젤라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저 사진에 보면 왼쪽에 계신 분이 아펜젤라 선교사님, 오른쪽에 계신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만 할 때 왔습니다. 28살 때 왔습니다. 28살 때에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가장 가난하고 못살고 어둠의 땅이라는 조선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미국의 최고 엘리트 청년 아펜젤라 언더우드가 제목포에 도착했습니다. 놀라운 거는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언더우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뭐라고 기도했는 거 아니? 하나님, 이 조선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이 아펜젤라 선교사님 양화지 묘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이때 드린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빛과 자유의 나라가 됐습니다. 자,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이 내가 오른쪽에 자꾸 헷갈리는데 오른쪽 사진이 북한의 국가 문장입니다. 국가 문장 아시죠? 국가를 상징하는 문장인데 가만히 보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 아니? 수풍 발전소가 있습니다. 수풍 발전소. 자, 일본 제국이 조선을 식민지하면서 북한 지역에는 지하 자원이 많죠. 지하 자원을 뺏어먹기 위해서 북한 지역의 모든 산업시설, 공업시설을 다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업시설과 산업시설을 움직여야 될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다가 북한에는 그 낙착한 강이 많지 않습니까? 창천강, 부전강, 장진강, 압록강, 두만강. 그래서 수많은 수력발전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당시에 북한 지역은 전력 생산량이 200만 킬로와트였습니다. 근데 남한은 농업사이기 때문에 약 5만 킬로와트였어요. 그러니까 전력이 많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수풍발전소에서 5만 킬로, 10만 킬로를 전송해줘가지고 그걸로 살았습니다. 이 수풍발전소는 그 200만 킬로와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본 제국의 만주를 먹기 위해서 그 당시 아시아 최대 1944년 4월에 완공한 60만 킬로와트를 생산하는 아시아 최대 발전소입니다. 세계 최대 발전소는 뭐죠? 후보댐이죠. 200만 킬로와트.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니까 똑똑하니까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상식과 이성과 양심을 회복하고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북한이 풍부한 전력과 산업시설, 공업시설을 가지고 5년 동안 급속하게 군비를 확장해가지고 남한을 기습 남침할 수가 있었죠. Understand? 네. 1948년 5월 10일 날 대한민국은 유엔의 감시에 합법적으로 재헌의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수립됐습니까? 그러니까 5월 14일 날 그동안 송전하던 5만 킬로를 딱 끊어버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암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이게 2015년 1월 5일 날 인공위성 사진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전력 총생량이 1억 킬로와트입니다. 1인당 평균 사용량이 30킬로와트입니다. 북한은 아직도 200만 킬로와트예요. 한 400만 킬로를 생산하는데 모든 전력 인프라가 다 망가져가지고 200만 킬로와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냥 못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지하자원, 모든 자원, 모든 산림,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2천만 한민족 영혼까지도 완전히 세상말로 물말아먹은 정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런 완전한 무에서
그런데 그나마 좀 막 나라 세우려고 그러는데 1950년 6월 10일 날 전쟁 나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인프라도 다 망가졌잖아요. 그런데 이 무에서 1억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각하면서 빛의 나라가 됐습니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뭐야? 어둠의 나라가 됐죠. 그러니까 북한은 평균 전력 사용량이 300W입니다. 300W면요 하루에 두세 번 전기 켜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밤에 찍은 건데 여기 평양만 반짝거리죠. 그러니까 그나마 있는 전력 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동상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한 전력 가지고 핵 개발한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지금 원자력 발전 기술 세계 1위가 어느 나라예요? 내가 물어볼 때 대한민국만 하면 다 맞아요. 지금 원자력 기술 세계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터졌죠. 쓰나미로. 한국 기술진이 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부다비에다가 원전 짓고 커네다가 원전 짓고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의료 기술 1위가 어디죠?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아예 서울대학병원 같은 통째로 그 시스템을 지금 아부다비 같은데 사우디 같은데 그대로 시스템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네시아 핸드폰 충전하려면 속 터지죠. 급속 충전이라는 건 한국밖에 없어요. 왜? 전력의 질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력의 인프라와 모든 것이 있어서 전력의 질이 좋다는 겁니다. 미국도요 속 터져요. 그러니까 한국의 시스템은 이건 엄청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역사가 왜곡되고 일부 세력들이 난리를 치는 거 아니? 이 사진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봐라. 대한민국이 자꾸 한미 군사훈련하고 미 항공모함 들어가지고 북한 침공한다고 그렇게 전쟁을 위협하니까 등화관제 훈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등화관제 훈련이 뭔지 아세요? 우리 청년들? 그러니까 비행기가 폭격 못하도록 이렇게 카텐을 다 쳐가지고 어둡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위대한 김일성 민족인 거 아니? 저렇게 한순간에 북한 전체를 어둠으로 만들 수 있는 위대한 김일성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등화관제는 왜 한다고요? 빛이 안 보여서 폭격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야? 평양만 폭격하라는 얘기네? 그리고 무슨 놈은 등화관제 훈련을 199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통일 무슨 연구소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거기에 영향을 받은 서울대학교 대학생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북한이 좀 못 살긴 못 사나 보다. 북한 동포들이 힘드니까 밤에 잔잔하고 불 꺼준 거겠지. 그리고 봐라. 남한, 대한민국, 서울만 집중적으로 발전시켜가지고 지방이 저렇게 흐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옥철이고 이 정권 까보셔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가 서울대 아니면 뭐야. 그런데 선동당해가지고 상식, 이성, 양심이 망가지는 거예요.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자유의 나라입니다. 참 엊그저께 광화문에서 데모하다가 태극기 불태워도 자유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래. 세계 최고의 자유를 누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나라 전체가 지옥이죠. 나라 전체가 감옥이죠. 아무도 들어갈 수 있고 아무도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정보도 들어갈 수 있고 정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저게 요독 수용소 사진인데 수용소가 아니라 북한 전체가 감옥이잖아요.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언노다 펜살라 선교사님이 들어왔던 인천 지역, 저기에 인천공항이 세워졌죠. 인천공항이 지금 10년째 서비스 세계 1위입니다. 너무 폭주해가지고 지난번에 수화물 사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삼청사까지 개통하면 물동량 모든 것 통틀어서 세계 다 1위입니다. 제가 작년 2월에 귀국해서 5월 달부터 이런 강연을 전국적으로 하고 다니는데 2014년 12월 달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무슨 감동을 주셨냐?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36년 식민지, 동족상전의 비극,
그 대한민국이 고속도로 진짜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선진화, 복음화 다 이뤄가지고 이 빛과 자유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전 세계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나간 선교사가 28,000명입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빛과 자유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전 세계에 나간 선교사가 28,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닥치면서 먹고 살겠다고 자유를 찾아서 생명을 걸고 탈출해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탈북자가 몇 명? 28,000명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GNP가 28,000불이었습니다. 그리고 6.25 동란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겠다고 한미동맹을 맺어 미군이 생명을 걸고 최전방 지역에 주둔했는데 미군의 숫자가 몇 명? 28,000명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고 나가서 통일이 가까웠으니까 한국교회를 깨우고 역사를 깨우고 청년들을 깨우고 해서 통일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줬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에 약 3만 교회가 있습니다. 평생 내가 주일날 강의 다녀도 다 못 다닙니다. 하나님,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 역사와 신앙의 얘기를 제가 선포해서 그 얘기를 듣고 통일시대에 인물나는 교회만 보내주세요. 그렇게 됐습니다. 해외교회는 아부다비 한인교회에서 두 번째 교회입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을 초청해줬으니까. 전혀 몰랐는데 오일진 선교사님이 연결시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큰 교회도 했고 정동제일교회도 했고 또 수도노회 장로 세미나도 했고 또 어떤 데 갔더니 6명 모였어. 개척교회. 여러분, 10,000명 모인다고 큰 교회가 아닙니다. 인물 나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인물 나오면 역사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12제자 키웠어요? 아니에요. 12인물을 키우니까 세계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통일도 통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12청년만 있으면 대한민국 뒤집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물나는 교회만 보내라는데 아마 이 교회 나올 모양이에요. 그 원래는 2부 예배만 하기로 했는데 지금 1부도 하고 지금 2부도 하고 3부도 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사역을 하고 이제 한국에 오니까 제가 선교사로 인도네시아 22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선교사 네트워킹이 다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감사하게 한인교회를 하면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넓은 나라예요. 동서 길이가 5,000km, 남북 길이가 2,000km,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섬이 많아요. 그래서 워낙 많기 때문에 한 선교사가 한 지역에 들어가면 자기 지역밖에 몰라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 자카르타에서 한인교회를 하면서 전 지역을 놓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33개 주 가운데 20개 주를 다 돌아다녔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저건 케냐에 가서 제가 교회를 짓고 할 때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활약을 하는데 제가 이런 활약을 한다니까 선교사들이 정보를 줍니다. 어떤 정보를 주는 거 아니? 예를 들어서 탄자니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시골 교회의 현지인, 저 시커먼 시골교회 탄자니아 할머니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할머니가 뭘 한다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CNN 탑뉴스가 뭐였어요?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지금 세계 탑뉴스가 뭐예요? 북한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매스컴 시대, 인터넷 시대로 그 시골도요 웬만한 정보는 다 가요. 그러니까 통일 이거 다 알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북한이 다 뭉개졌다는 거요. 세계 사람이 더 잘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캄보디아 가서 아프리카 가서 남미 가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있고 설교의 자유 있고 기도의 자유가 있고 헌신의 자유 있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빛과 자유의 나라가 됐고 오히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저 평양은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죽이고 하는 그런 저주의 정권이 됐으니까
완전히 멸망당하죠. 선교사들 맨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목사님, 선교사님, 반쪽만 가지고도 선교사님이, 저 반쪽 나라만 가지고도 선교사님이 여기 와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구원해 주는데, 저 한반도가 대한민국과 같이 완전한 통일이 됐을 때 우리나라를 얼마나 더 도와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게 전 세계 모든 선교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남미, 에콰도르, 캄보디아 모든 선교사들이 얘기해요. 필리핀 선교사가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전에는 그래서 그 역사를 선거했어요. 6.25 동란 때 필리핀이 우리를 도왔는데 우리를 도와주었던 대한민국은 위대하게 되고 여기는 아직도 허우적거리잖아요. 누가 도와줘요? 선교사들이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와서 공부하면서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통일을 바라보면 여기서 진지하게 공부하고 정직하게 살고 그런 모습을 보고 필리핀 청년들이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한국의 저 청년 보니까 대한민국 기적이 맞구나. 저렇게 정직하게,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점잖게, 저렇게 동정이 있게, 저렇게 하니까 대한민국이 저런 축복을 받았구나.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할렐루야.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자, 그러면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 남북한의 사건이 아닙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세계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말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화 통일을 했을 때에 UN 본부가 DMZ에 이전을 합니다. 자, 이 UN 본부는 유엔이라는 나라가 1948년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의 유엔의 인정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됐는데 1949년도에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1952년도에 맨하탄에 록펠러가 기증해가지고 저 유엔 본부가 세워져서 약 70년이 60년이 넘은 그런 이제 건물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그 유엔 본부 세울 당시의 모습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고 그 당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 유엔 본부를 이전할 디스커션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디스커션을. 왜 이전을 하려고 그러느냐? 저런 지도가 진짜 있어요. 정상적인 지도인데 그 세계 지도를 거꾸로 놨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창조적인 발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자, 유엔 본부를 왜 이전하려고 하느냐? 첫째, 세계 최고의 외교의 건물인데 건물이 너무 낡았어. 노후가 됐어. 맨날 수리하려고 난리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태풍이 불고 저 인도는 사이클론이 불고 저 맨하탄에 뭐가 불죠? 허리케인이 붑니다. 허리케인이 불면 허리케인이 문제가 아니라 허리케인 때문에 블랙아웃, 정전사태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저 세계 최첨단 도시 맨하탄도 블랙아웃이 되면 암흑청지 깡패도시 거지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허리케인보다도 허리케인 때문에 오는 블랙아웃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얼마 전에 블랙아웃 돼가지고 완전히 무법분지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로 자꾸 해수면이 높아지죠. 그러면 저 유엔본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잠기죠. 해수면 올라가니까 맨하탄 섬에 있으니까 잠긴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9.11 테러 바로 옆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알카이다 얘네들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아니라 유엔 본부를 타겟했으면 폭파돼 안 폭파돼? 폭파되는 거예요. 근데 타겟을 그쪽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테러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한동안 세계를 리더하다가 세계 리더십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매출이 좀 올라갔다가 중국이 지금 까불잖아요. 러시아도 푸틴도 지금 까불잖아요. 일본도 지금 보통 국경 하겠다고 막 그러죠. 엊그저께는 이제 필리핀한테도 왕따 나가네. 국제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결정적인 거, 아랍 중동 이슬람이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왜 꼭 유엔 본부가 거기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 본부 이전 논의가 있고, 이 유엔 본부를 서로 유치하려고 난리를 칩니다. 각 나라마다. 그러겠죠? 그러면
중국이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유치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유치한다 그러면 누가 돼서 반대하죠? 일본이 똥 싸면서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유치한다면 누가 반대해요? 아시아 나라들이 다 반대해요. 왜? 전쟁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세우겠다는데 그 동토에 누가 가?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의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거기다 세우겠다는데 그 구석쟁이, 지정학적인 구석쟁이에 누가 가?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뭐, 최첨단 도시고요. 거기서 다 짓겠다고 그러는데 그 사막에 더운데 누가 가? 그 기초공사만 하는데도 엄청 듭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나라들 하려고 그러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 근데 DMZ는 통일되면 북한이 딱 하나 좋은 점이 있어. 사회주의 그런 토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토지가 다 국가 소유야. 그러니까 토지값이 공짜야. 그러니까 우리가 동그라미만 쳐주면 돼. 여기다가 제네럴 일렉트릭 니네 공장 세워. 그러면 땅값으로 모든 공장, 인프라, 직원 숙소, 학교 다 세우고도 돈이 남아. 그런데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쿄나 유럽도 땅값이 비싸도 못하는 거예요. 자, DMZ 아시죠? 휴전선입니다. 원래 이 DMZ 휴전선을 할 때, 자, 휴전이라는 거는 북한은 적화 통일이 목적이니까 그들의 전략이 휴전을 통해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에? 실패한 거지. 적화 통일을 했는데 안 됐잖아.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에요? 북한 정권은 민족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전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적화 통일하는 게 지금도 국시예요. 그날 지금 다 망가져가지고 붕괴 직전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휴전 당시에 언제든지 다시 남침할 수 있도록 저 완충지대가 길면 좋아요, 짧으면 좋아요? 길수록 좋아요, 짧을수록 좋아요? 짧을수록 좋지. 그래, 빨리 남침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성과 상식과 양심을 가지고 회복하란 말이야. 자, 우리는 또 방어해야 돼. 언제 남침할지 몰라. 그렇잖아. 그 방어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완충지대가 짧으면 좋아, 길면 좋아? 그래, 길면 좋은 거야. 그래서 북한 쪽에서 제시한 거는 1km씩 상호 2km였어. 근데 유엔군 측에서는 1.6km씩 3.2km야. 근데 몇 킬로인 줄 아세요? 2km씩 4km야. 할렐루야. 이걸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쪽에서는 2km를 주장하고 이쪽에서는 3.2km를 주장하면 뭐 3km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4km가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는 또 안전하기 위해서 민통선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위험하니까 나가지 말라고. 그 민통선이 10km, 16km이기 때문에 저 완충지대가 70년 동안 인간의 손과 발이 닿지 않은 완전한 생태 보호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전 세계의 문제가 뭐예요? 생태학 문제잖아요. 근데 70년 동안 손을 대지 않은 그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의 이 DMZ는 그야말로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엄청난 보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UN DMZ 안에 UN 생태공원을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UN 본부를 세운다고 하면 외교 문제가 생겨 안 생겨요? 생기지. 일본이 반대하고 중국이 반대하고 박근혜 우리가 UN DMZ UN 본부 유치하겠다. 그럼 전략상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네? UN 생태공원을 설립하겠다 그럽니다. 통일연구원의 손기웅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동서동일 토기를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통일연구원 그 직원을 모집할 때 하여튼 통일 문제에 내놓으라는 박사 2만 명이 지원했대요. 거기에 이분이 합격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분을 통일교육원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가 그 유엔 생태공원에 대한 비전을 독일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엔 생태공원 당신이 어드바이스 했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어드바이스 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몇 년도쯤이냐 하니까 2008년도쯤이라는 거예요. 저는 2006년도에 인도네시아 기도하다가 유엔 본부 비전을 하나님께서 계셔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우는 아이 중에 수학도 잘하고 디자인도 잘하는 제일 똘똘한 애를 예일대학교 건축학과에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예일대학교는 떨어지고 리즈디, 로드 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 그 로드지에 로드 아일랜드 보냈어요. 이때 너 이 다음에 유엔 본부 디자인해. 보냈어요. 근데 보냈더니 막상 건축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자기 은사는 그렇게 스케일이 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게 이게 맞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그냥 애니메이션 할래요. 그래서 그래 네 은사에 맞게 그거 해. 그래서 지금 유엔 본부 건축 자리가 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꿈을 가지고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유엔 본부가 들어온다는 것은 모든 국제기구의 본부가 들어온다는 거고 모든 글로벌 기업의 본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디에? 북한에 회복하기 위해서 BMZ 안에. 그러면 지가 하버드 나온 애가 그때 할 수 있어 없어? 왜? 한국만 모르잖아. 한국 역사를 모르잖아. 근데 여러분은 한국어도 알고 한국 역사도 알고 영어도 알고 글로벌리도 있고 자유민주주의 경제도 했고 그러니까 신앙과 대한민국의 정통성 역사심만 똑바로 받으면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준비하란 말이에요. 공부를 해도 기량해가지고 하는데 빡세게 해야 돼. 영어를 해도 완벽하게 동시통역할 수 있을 정도로 하란 말이에요. 일자리 없다고 그러지 말고 그런 미래의 최고급 일자리가 기다렸는데 지금 뭐 어디 취직 안 된다고서는 질질 짜고 있어? 근데다가 지금 건축기술 세계 1위가 어디죠? 대한민국이란 말이다. 왜? IT하고 결합해가지고 스마트 건축이라는 개념이 나왔어. 스마트 건축. 그래서 스마트 건축을 지면 전 빌딩이 자동으로 돌아가잖아. 무공해 에너지에다가 인도네시아 촌놈이 건강검진 받으려고 한국 대학병원 갔더니 차트가 날라다녀. 차트가 막 날라다녀. 모든 게 전산처리야. 의사가 모니터 보고 볼펜으로 치면 이게 해부가 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건축 디자인 세계 1위, 건축 기술 세계 1위, 또 IT 접목 세계 1위. 그래서 최첨단 스마트 건축을 질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모든 걸 새로 까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 준비하라 이거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지금 쭉 얘기할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1941년 7월 달에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씁니다. 일본의 실체와 가면을 벗긴다는 거야. 책의 내용은 뭔고 하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하고 만주를 먹고 중국과 전쟁하고 동남아시아를 먹고 결국에는 미국과 전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알래스카나 진주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서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때가 됐다고. 그랬더니 저 노인네 아무리 대한민국 독립이 만세라고 그러지만 말이야 일본이 미국한테 전쟁을 일으켜서 일본이 져가지고 해방을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12월 7일 날 뭐가 일어났어요? 진주만 폭격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경악한 거야. 어떻게 이런 예언서를 쓸 수가 있느냐. 당장 국무부에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국방부로 오라고 해가지고 전후 질서를 이승만 박사하고 이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진주만 폭격 사실 여러분 알죠? 돌아 영화 있었고 진주만 그 폭격하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독립운동하느라고 너무 이제 가난해져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손가락 빨고 있었어. 근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인세가 들어왔습니다. 그 인세가 들어오자마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한 방송을 사가지고 1942년 2월 달에 방송을 합니다. 이제는 워싱턴에 있는 이등만입니다. 우리 한민족에게 기쁜 소식이 뜨니 드디어 일본 놈들이 욕심이 돼야 미국과 전쟁을 일으켰는데 불벼락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1945년 8월 15일 날 불벼락으로 망했잖아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이게 원자 폭탄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무시무시한 책이라고 펄벅이, 그리고 미국 사람은 꼭 읽어야 된다고. 이 책 때문에 루즈벨트가 대한민국을 독립시키고 건국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책 177페이지에 더 놀라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뭔고 하니, 개인도 잘못을 하면 너 잘못했어 그리고 때리면 안 되잖아요. 어? 법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서 합당한 걸 해야 되잖아요. 그치? 너 예배식이라 떠들었다고 내가 너 때리면 좋아? 아니라 교회 목사님 얘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럼 사실 조사해서 너 하루 구류, 하루 식당 청소해. 이러잖아요. 이승만 박사가 국제연합을 예언한 거예요. 국가 간의 범죄도 국가가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전쟁 일으키고 말해요. 필리핀 뺏어먹으려고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너 왜 필리핀 침공했어? 일본 또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Court of Justice, 국제 정의의 법정을 만들어서 국가 간에도 국가 범죄를 심판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국제기구를 예언하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국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합법적으로 해결된다는 겁니다. 필리핀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폭격 때리지 말고 국제법정에 ICC, 국제사법재판소 해가지고 합당한 벌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해방 후에 와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북한 소련이 진주해가 지 맘대로 인민위원 만들고 지 맘대로 정권 세워가지고서는 공산당 세웠잖아요. 투표를 해서 엉터리 했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이 박사가 앞으로 세계 질서가 국제연합을 통해서 나간다는 알기 때문에 유엔의 합법적인 감시하에 재헌의 선거를 했죠. 이게 선거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남노당 공산주의당들이 난동을 부려서 죽창이 있잖아요. 죽창. 뺏은 거예요. 그런데 엊그저께 데모하니까 죽창 정도가 아니라 쇳바이브 들고 난리시대? 그 쇳바이브 들고 난리셨다고 물대포 쐈더니 또 어떻게 돼가지고 또 뭐 난리시대? 그 세력이 이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투표하고 4.15 5월 14일 날 딱 단전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박사는 이게 유엔의 합법적인 정부에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선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엔 대표가 메논이라는 인도 대표인데 그때 인도는 친공산 국가였습니다. 근데 인도에 유명한 시인이 있죠. 누구예요? 타고르. 3.1운동을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이스턴 라이트, 동방의 등불 국가라고 하는 그 시를 쓴 노벨 문학상의 타고르가 인도 출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기말라 박사고 요분이 기말라 박사고 요분이 모윤숙 씨인데 모윤숙 씨가 시인인 거예요. 그래서 메논을 문학으로 꼬셔가지고 시를 꼬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합법적인 유엔 감시하에 나라를 만드는데 공헌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제일 미워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죠? 북한 공산당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공헌한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는 다 일제 식민지 출신이잖아요. 다 친일파라고 매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면 수립으로 끝나느냐? 유엔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 9월부터 12월까지 파리에서 유엔 총회가 있을 때 유엔에
인준을 받으려고 로비를 합니다. 그때 누가 반대하죠? 소련이 극렬하게 반대하죠. 그때 8명의 대표단을 파견하는데 놀라운 거는요, 여기 이화여대 감리교 김한란 총장, 장면 박사 카톨릭이에요. 근데 왜 카톨릭을 세웠냐? 파리가, 프랑스가 무슨 국가죠? 카톨릭 국가예요. 카톨릭 국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장면 박사 입을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조병호 공주영명교회 선교사가 세운 공주영명교회 출신 크리스찬입니다. 모윤숙 개성의 호수던역으로 나오고 이화여대 나온 크리스찬입니다. 정일현 평양 남산현교회 출신의 크리스찬입니다. 죄송하게도 다 감리교예요. 왜냐면 이제 이 박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분이 김우평씨 순천 장로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장기영, 이분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김우진 배제학당 출신입니다. 이분들이 가서 유엔 총회에 설득해가지고 유엔 총회에서 인준을 받습니다. 그때 이게 인준하는 건데 대한민국을 인준하다고 다 손을 들었는데 안 든 놈이 한 놈이 있어요. 이 놈이 소련의 비신스키라는 놈입니다. 그래가지고 회의 때마다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야. 우리가 유엔이 대한민국 도와주면 그거 가지고 이승만이가 술 처먹는다. 막 이렇게 유엔석상에서 막. 그런데 여기에 유엔 대표가 참석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의 합법적인 선거에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인준해준다고 설득해가지고 48대 기권죽으로 통과를 합니다. 그때 조병호 박사가 연설을 하는 거야. 그래서 멋지게 연설하니까, 연설하고 내려오니까 비신스키가 경찰청장을 했거든. 경무대장을 했거든. 야, 이승만이의 경찰계야 그랬어. 이 회의석상에서 연설하고 나오는데 조병 박사가 나오니까 야, 이승만의 경찰계야 그랬어. 그랬더니 조병옥 씨가 더 큰 소리로 야, 이 스탈린의 사냥개야 그랬어. 할렐루야. 대한민국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비신스키 전 세계가 쩔쩔매는 위성국가인데도 이승만 정부에서 경무대장 있다고 야, 이승만의 경찰이야 그랬더니 야, 이 소련의 사냥개야 그랬어요. 왜? 비신스키가 발트 3국 그거 다 공산화시키고 다 숙청하고 아주 다 물어주긴 나쁜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냥개야 그런 거야. 그랬더니 미국의 덜레스 외무부 장관이 조병옥 박사 손을 잡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저 비신스키 때문에 우리 덜레스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시원하다고. 야,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배짱입니다. 할렐루야. 명장 밑에 약절 없다고. 그래서 통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유엔에 승인한 나라들, 반대한 나라들, 기권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48대 6으로 유엔의 합법적인 인류 역사상 유엔의 감시하에 합법적으로 선거하고 합법적으로 세워진 유엔의 역사와 같이 가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났는데 뭐가 일어났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야, 니네가 합법적으로 한다니까 니네가 구원해. 그래서 유엔 16개국이 조성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야, 놀라워. 이 기적이라는 게. 아무도 16개국이라는 개념이 없었어. 이제 유엔이라는 게 생긴 게 5년밖에 안 된 지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니네가 세운 나라야. 유엔 합법을 세운 나라야.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됐는데 어떡할 거야? 도와줘. 그랬더니 유엔 16개국이 참전을 했고 5개국이 의료 지원단을 했고 나머지 40개국은 물자를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이 미국, 영국 다음으로 3번째로 대한민국에 도착했고 캐나다, 터키 다음으로 5번째로만이 7,000명이 필리핀이 도와줬습니다. 우리를. 그때 태극기를 들고 우리는 가진 거라고는 태극기밖에 없어. 우리나라 도와달라고 애절하게 여러분 나이 청년이 호소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나라가 지금 세계적인 나라 세계를 다 덮잖아요. 저기 보면 IT 있어요. IT가 그때는 우리보다 잘 살았으니까 물품을 지원했지. 근데 얼마 전에 지진 나가지고 다 망가졌지. 누가 도와주고 있어요? 대한민국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 청년들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이 다 나가 살려주고 있잖아요. 필리핀 대한민국의 중산지 역할을 하잖아요. 인도네시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들이 다 지금 우리 도움을 받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럼 전쟁만 도와줬느냐? 운크라, UN, 그 대한민국 회복, 그런 단체를 또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후 복구 사업을 또 유엔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끌어들인 돈이 약 20억 불입니다. 12년 동안. 그게 오늘날로 얼마인 줄 아세요? 1000억 불입니다. 우리가 1997년도에 IMF 200억 불이 없어서 망가졌거든요. 근데 이 박사님이 이런 국제기구를 통해서 끌어들인 돈이 1000억 불이에요. 근데 그 1000억 불 중에 단 1달러도 헛되이 쓴 게 없어. 그리고 우리는 당장 굶어 죽어도 인재를 키워야 된다. 2000명을 유학 보낸 거야. 그래서 유학생들은 다 이 박사님이 사인을 해서 보냈어. 달러, 10달러 다 사인해서 보냈어. 그리고 이게 피 같은 돈이야. 대한민국 살려야 돼. 그래서 유학 보냈습니다. 그러면 영부인이 프란체스카 여사이기 때문에 또 빠삭한 사람이야. 누가 유학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하잖아. 그러면 얘가 미국에 돌아다니는 것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너 한 20불 남았겠다? 반납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2000명 중에 200명은 군인 엘리트입니다. 왜? 국방이 튼튼해야 되잖아. 우리는 미처 준비도 못하고 전쟁 나갔잖아. 그래서 200명의 군인 엘리트들을 보냈는데 그 중에 대령에서 준장을 진급시켜가지고 포병학교에 보낸 게 박정희 준장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군인 엘리트들이죠. 자, 그 다음에 언커크라는 또 역시 단체,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계속 전후 복구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시스템으로 만들면서 변화시키게 시작을 합니다. 결정적인 거. 자, 우리나라가 빛의 나라가 된 게 1959년 7월 13일. 그러니까 하야하식 1년 전이에요. 뭘 만듭니까? 원자력 연구소를 만듭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때는 우리나라가 자전거도 못 만들 때야. 저 연구소 보세요. 학고방이라 그러지. 나무로 얼기설기를 했는데 원자력 연구소를 기구식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핵 물리학자가 시즐러 박사, 월커 시즐러 박사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어느 정도의 프린스턴을 나왔으니까도 그렇지만 하여튼 세계적인 인물이니까 시즐러한테 너 나랑 핵 얘기 좀 하게 한국에 와. 그랬더니요. 한국에 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6년 일본 식민지당하고 지들끼리 농조쌍전에서 완전히 거지같이 된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보다도 더 못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올해니까 또 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핵 물리학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하고 이것이 원자력 에너지가 미래 에너지다. 그래서 원자력 연구소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1979년도 최초로 고리 원자력에서 50만 킬로를 생산함으로써 그때 남북한 체제경쟁이 끝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때부터 북한은 계속 물 말아먹고 망가지고 대한민국은 그때부터 50만 킬로와트를 통해서 급속하게 고도 성장을 해서 지금 원자력 세계 1위뿐만 아니라 아까 같은 이런 지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 없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잘 알아야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한단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 북한에도 기반 시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저 오른쪽 사진이 김일성이가 스탈린한테 무기 좀 도와달라고 남침하겠다고. 근데 스탈린이가 자선사업가예요. 무기를 그냥 도와주겠어요? 김일성이가 다 금 갖다 바쳤지. 금 20톤, 은 2000톤, 북한의 지하자원 다 갖다 바치고 무기 지원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공격한 거예요. 그때 공격한 거 허락받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짬뽕 먹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쟁이 졌잖아요. 전쟁이 지니까 이제 김일성이가 몸이 다른 거야. 야, 핵을 개발해서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대 공과대학장 이승기 박사를 해방 당시부터 계속 올라오릅니다. 근데 이승기 박사가 그 당시에 세계 3대 화학자였습니다. 일본의 후쿠이 박사, 미국의 스턴 박사, 그리고 이승기 박사. 그런데 북한의 이승기가 계속, 김일성이가 계속 이승기 박사를 넘어오라고 하니까 차마 못 넘어가고 있다가 언제 넘어갔냐?
1950년 7월 27일 날 넘어갔습니다. 전쟁이 언제 났죠? 한 달 전에 났죠. 1950년 6월 20일 날 전쟁 나고 한 달 후에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어? 대한민국 끝났다고 생각한 거지. 적합병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넘어갔어요. 끝났어, 안 끝났어요? 대역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승기가 그때 올라가가지고 레닌 과학상 받았다고 잔치 벌렸네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레닌 배지 딱 깔고. 그래서 이분이 핵을 개발해서 오늘날에 오게 됐기 때문에 이승기 박사는 우리 민족의 전범이 됐죠. 지금 줄 잘 서야 돼요, 여러분도. 대한민국 정통성에 줄 서면 통일시대의 주역이 되지만 잘못 쓰면 통일됐을 때 전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서독일 통일될 때, 서독과 동독이 통일될 때 서독이 동독에게 내건 조건은 단 하나야. 슈타지, 비밀영창, 요즘으로 말하면 보위부, 문서 절대로 파기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서 우리에게 넘겨줘라. 그러면 우리가 동독 다 도와주겠다. 그게 딱 하는데 조건이야. 그럼 슈타지 문서를 왜 조사했냐? 슈타지 문서를 조사해가지고, 잘 들어요. 슈타지 문서를 조사해가지고 동독 사람으로 간첩 활동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했어? 살려줬지. 그 체제 안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서독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간첩 활동을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다 책임을 물었지. 앞으로 통일되면 우리도 딱 하나야. 북한 다 우리가 회복시켜야 돼. 다만 보위부 문서만 넘겨. 그래서 북한 사람으로 간첩 활동한 사람은 다 용서해줘. 그러나 이 위대한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평화와 축복을 다 누리면서 줄 잘못 쓴 사람은 다 조사를 받겠지. 혹시 여기 청년들 오늘 전향하는 사람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전향하라, 통일이 가까우니라. 준비하라, 건국이 가까우니라. 통일은 새로운 건국이에요. 모든 북한의 황폐화된 걸 다 까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한두 개 갈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모든 인프라, 항만시설, 도로시설, 전력시설, 모든 걸 새로 다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지. 여러분, 수력발전소, 낙차가 클수록 에너지가 많이 나오죠. 지금 남북한 격차가 크니까 통일됐을 때 그 나오는 이득이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은 뭐 저런 얘기 어디서 다 이렇게 하고 이런 활동하게 됐냐? 이게 인도네시아의 모나스 탑입니다. 이게 평양에 있는 주체탑입니다. 똑같죠? 거의 비슷하죠? 다만 인도네시아는 36km 금을 씌웠고 요거는 혁명을 상징하는 피를 이렇게 상징한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가까웠어요. 왜 그랬느냐? 1965년 6월 달에 김일성, 김정일이가 스카르노 대통령을 만나러 옵니다. 김정일이는 이 이전에도 이 이후에도 비행기를 탄 적이 없어. 고소공포증에다가 항공 테러 위협 때문에 이 이후로 김일성에도 그렇고 김정일이도 그렇고 비행기를 탄 적이 없어.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인도네시아 왔다는 거는 뭐야? 생명을 걸었다는 거죠. 왜 왔냐? 미소 냉전 시대에 우리는 미국도 아니고 소련도 아니고 제3세계 동맹을 만들었죠. 그게 제3세계 동맹입니다. 그 제3세계 동맹의 맹주가 스카르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스카르노를 왜 찾아왔을까요? 우리 머리 좋은 청년. 우리가 다시 적화통일 전쟁을 일으킬 테니까 미소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중립을 지켜달라. 외교적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케이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지. 안 하고 인도네시아 난을 선물을 줬어. 그래서 그 난이 북한의 김일성 화가 돼서 꽃이 됐어요. 그러니까 적도에서 자라는 난을 저 추운 데서 키우려니까 여러분 말로 북한 사람들이 개고생하는 거지. 그렇게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 때문에 서로 도와줬던 그런 역사 때문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주체탑 앞이 대동강이고 여기가 김일성 광장입니다. 맨날 뉴스에 나오죠? 군사 퍼레이드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인민대학습당입니다. 이게 공산주의 세밀본부와 같은 거예요. 여기가 주석단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아까 주체탑이 있는 선교대입니다. 이 선교리
이게 뭐냐? 바로 백선엽 장군이 평양을 점령하고 그 지쳤던 데가 여기야. 그래서 여기 대동강이 여기 대동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민대 학습당이 있던 자리에 뭐가 있었냐? 평양 남사년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대경 교회는 많이 들어보시죠? 근데 사실 해방 당시에 남북한 통도로서 제일 큰 교회가 남사년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조만 담임 목사를 하면서 이분이 송정훈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사년교회 담임 목사 하다가 월남한 분이 이은영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첫 개헌의 기도를 시켰죠. 그리고 이 송정훈 목사님이 5년 동안 조마신 선생님하고 남사년교회를 세우면서 서부예배장을 하면서 기독교 자유당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고문받고 하다가 1950년 6월 25일 새벽 2시에 지금 말하면 보위부 한규만 소자에게 체포당해가지고 감옥에 있는 조만식 선생님 끌고 나와가지고 1866년 10월달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하신 숙성 그 자리에 총살로 순교를 시키고 새벽 4시에 그 총성을 듣고 요 유성철 작전국장이 폭풍이라고 하는 남침 신호탄을 쐈습니다. 이 송정훈 목사님의 외손녀가 제 처입니다. 감동 안 하시네. 그래서 제가 그 순교자의 집안들이 다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이 역사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하고 인도네시아도 아까 말한 것처럼 북한과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북한 사이트가 안 열리죠. 인도네시아는 다 열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까 이승기 박사가 핵만 만든 것이 아니라 생화학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생화학 무기를 만들면 무슨 실험을 해야 되죠? 생체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북한이 생체 실험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바로 남사년교회 같은 북한교회의 후손들,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빨리 통일이 돼야 되겠어, 안 되게 되겠어요? 빨리 됩니다. 왜? 지금도 저 후손들이 비밀리에 신앙을 지키고 있고 그러다가 성경만 소지해도 체포가 돼가지고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저 기독교인들이 세균에 절인 배추를 먹고 생체 실험을 당하면서 죽고 야산에 모아놓고 세균탄을 터뜨려가지고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오늘날 북한 현실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통일되면 여러분 이태리 카타고 안 갑니다. 터키 카파도기 안 갑니다. 거기 왜 갑니까? 기독교인의 성지라고 순례를 하잖아요. 근데 2000년 전 얘기고 150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통일되면 저거 먼 얘기가 아니잖아요. 70년 동안 있었던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북한의 지하교회가 성지순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인의 성지순례가 된다는 건 뭐예요? 세계와 역사의 중심이 대한민국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지를 보고 백두산 관광하고 묘양산에서 점심 먹고 평양 냉면도 먹고 그리고 판문점 비행무제트 갔다가 비행기 타고 마닐라 여기서 예배 보고 가는 거예요. 왜? 여기서 통일을 해서 기도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남사년교회 그 출신 중에 한 분이 2000년경에 80세 노인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소리를 우리가 마지막에 한번 듣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지금도 주일이 되면 김일성, 김정일, 최강화 엎어놓고 비밀리 예배 드립니다. 소리를 지를 수 없으니까 침묵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체포되면 그렇게 처형당하는 거야. 그러시죠?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비밀리에 신앙생활하면서 그 남사년교 할머니 기도하는 겁니다.
아들이 지하 지도자로 계속 활동하겠다는 거예요. 아들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탱크로 깔아주기는 장면을 만든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그 찍을 수 없으니까 만든 거예요. 김정일이가 평양 근교에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갑자기 도로공사가 꺼졌어. 보니까 지하에 비밀 예배처소가 있는 거야. 그랬더니 머리를 기르고 비밀리에 예배하던 기독교인들이 드러나가지고 그대로 탱크로 깔아주기는 거를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남산현교회 그 송종원 목사님 아들이 피난 내려와서 평생 그 교회를 그리워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저분의 막내 여동생의 딸이 제 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순교 역사를 회복시키고 하루속길 통일돼서 평양 남산현교회를 회복시키고 동방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저 북한 동부를 회복시키고 그런 일이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이 오른쪽 사진입니다. 오른쪽. 오전에 강의 들으신 분은 이게 흥남철수작전 장진호 전투에 내려온 그 모습입니다. 보세요. 지금 총탄이 빗발치는 거예요. 근데 머리는 였죠. 등에 짐 졌죠. 애새끼는 가다가 힘들다고 엎어졌어. 근데 그거 살리겠다고 끌어내는 거야. 총탄은 빗발치는데 근데 이게 안 떨어져. 이게 위대한 기독교 여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눈이요, 나의 아내요, 나의 딸입니다. 이분이 후손들이 여러분입니다. 이 전쟁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시선이 흔들리지 않냐고 이 균형 감각과 이 생명력과 이 재주와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후손으로서 역사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이 활을 쏘면 다 금메달이야. 골프를 흔들리니까 다 세계 1위부터 10위야. 할렐루야. 다시금 이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공부해서 동일시대에 주역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베리아 횡단철도 같은 거 많이 들어보시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베링해라고 아세요? 베링해. 여기 지금 지하터널 공사를 다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터널 오면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잖아요. 대박이라는 뜻은 도박 용어가 아닙니다. 대박은 바닥이 평평한 큰 배에 누가 탔어? 흰옷을 입기 좋아하는 백이민족이 탔다는 거예요. 한민족이 타는 엄청난 무역선이 대박이라는 뜻입니다. 아이 목사님 말도 안 돼. 조선시대 때 권두경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한시를 썼는 거 아니? 자, 섬진가 대박 연월향 하동. 자, 우리 섬진강에 대박 띄워서 달을 보고 하동으로 나가자. 하동에 지금 엄청난 제철소가 있습니다. 섬진강변에. 여러분 얼마 전에 가야 드라마 있었죠? 김수로 제철소가 있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대박이라는 것은 노아의 방주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바닥이 평평하죠. 왜? 어디를 가는 배가 아니라 큰 중심을 주고 잠시 안정적으로 떠있는 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열방의 풍부와 재물을 싣고 무역하는 배가 대박입니다. 이 대박의 개념이 우리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식민지를 하면서 우리 조선 한민족의 영혼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도박과 화토와 음주와 마약과 매춘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생하고 매춘업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한민족에게는 유곽이 없었어요. 기생은 그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한민족을 망가뜨리려고 기생, 유곽을 세우고 마약을 하고 음주감을 하고 도박을 만든 거예요. 오늘부터 화떡 끊으세요. 그게 일제의 잔재야. 그래서 그 용어를 대박이라는 용어를 도박 용어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야 무역하고 큰 배가 들어왔다. 뭐 났다고? 대박 났다 그러는 거야. 물 들어왔다. 대박 났다. 그래서 통일이 대박인 겁니다. 왜? 통일을 통해서 한민족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 청년들 데리고 와서 한민족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전 세계 열방의 풍부한 힘을 가지고 무역하는 세계사를 마지막에 주도하는 그런 통일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앞으로 통일되면 저 삼태극이 가능성이 있어요. 저 노란 빛의 개념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통일시대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필리핀에서 준비하고 또 통일될 때 많은 유엔의 나라들이 돕게 될 거예요. 필리핀에서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리핀 사람들을 동원하고 또 리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주여 함성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